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고 이제 하루 쉬어가고 나서 이 한 주의 출발을 알렸는데요.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아마존이 $3,000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다 넷플릭스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나스닥의 신고가 행진을 이끌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었죠. 글로벌 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이 모든 기업들이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날에 중국 증시가 5% 넘게 급등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몇 가지 나왔던 경제 지표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고용 추세 지수가 2달 연속 반등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ISM 서비스업 지수도 57로 전월 50에서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시장은 크게 올랐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다시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중국 증시가 기록적인 강세를 나타낸 것에 힘을 얻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또 대형 기술주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술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3,000 선을 돌파를 했고요. 넷플릭스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5.7% 넘게 폭등을 해서 2018년 2월 이후의 최고 수준, 2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훈풍이 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경제지표 개선 등이 더해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여러 관영 언론에서는 경제를 낙관하는 기사를 쏟아낸 점도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양호한 경제지표도 빠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워줬고요. 이 미국의 6월 고용 추세지수가 49.0으로 2달 연속 반등에 나서준 점도 시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6월 서비스업 PMI 역시 57.1을 기록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또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코로나19 내내 신중한 견해를 표하다가 첫 대형 투자에 나선 점도 주가 상승세를 지지해줬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의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부문을 총 100억 달러가량에 사들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 심리는 아직까지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1,15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미국의 경우 300만 명에 근접한 289만 명이 넘는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입원자 수가 23개 주에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따라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회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점쳤고요. 다만 최근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여기에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입니다. 1.78% 올랐고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26,28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실까요? 대형 기술주들에 힘입어서 이날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2% 넘게 올라서 1,433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3,179포인트 장 마쳤고요. 이날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 넘는 상승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날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이 소비재주와 또 기술주가 증시 전반에 좀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업종 대표주라든지 아니면은 대형주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뛰어오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말간에도 사실은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이 됐죠. 하지만은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일의 아시아 증시의 호조, 특히 이 중국 증시의 큰 폭의 랠리가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 지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미국 증시에도 훈풍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 같은 기업들 한 6에서 7% 정도 간밤에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JD.com 등의 중국 관련주가 일제히 미국 시장에서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 그리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IB가 여전히 콘텐츠 킹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 대표주들이 또 급등을 한 것이 신고가를 견인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7월 들어서 또 3거래 연속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5거래 연속 상승세도 지속하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 0.2%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1,800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요. 선물 시장에서 1,793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그 지표 호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값은 하락하는 요인이 더 강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지표 호조를 상쇄하면서 금값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2% 정도 올라서 1,793.3달러에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장중 등락을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등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그 국제 유가는 이 장 초반에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원유 공급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죠. 게다가 오늘 발표됐던 이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 서비스업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켰지만 실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 탄력을 좀 줄였습니다. 결국 국제 유가 WTI 가격은 마감 종가의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40.6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또 고용 추세 지수가 반등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10년물 국채금리를 0.7% 위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0.679%에 마감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달러 가치는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4% 하락하면서 96.78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진석 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미국 증시의 대형 기술주 4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월요일 모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은 알파벳이 이날 장 초반에 시총 1.02조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애플이 1.63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61조 달러, 아마존이 1.48조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4대 이 IT 대형 기술주가 모두 시총을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 합산은 우리 돈으로 이제 한 6,850조 원이 넘게 됐습니다. 특히 IT 공룡 4인방 모두 시총 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1월 말에서 2월 이후였거든요. 즉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 이 같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BC에서는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그에 따른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기록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IT 산업의 굉장한 회복력을 이번에 증명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아마존의 주가가 3,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지난 1월 정도였었나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2,000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것도 좀 비싸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은 3,000달러 돌파했습니다. 프라임데이가 연기됐다는 소식조차 악재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이 좀 비교적 우호적으로 제시됐던 점이 오늘 같은 날에도 이 호재로 또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이퍼 제프리라는 기관이 지난 2019년 5월께
아마존의 주가가 2년 내에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한 1,800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1년 조금 넘어서 바로 3,000달러를 이번에 돌파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이른 낙관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오늘도 3,400에서 3,500달러가 적정 목표 주가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블룸버그에서는 자사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중에 4분의 1 미만이 지금 목표 주가로 3,000달러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의 평균은 2,810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 평균 간의 괴리가 몇 년 내에 최대치라고 또 경계론을 역시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또 소비재와 기술주가 증시 랠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뭐 업종별 장세가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6월에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S&P 500 지수 자체는 1.8% 상승에 그쳤지만은 6월간에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나 추가 상승을 했었고요. 어도비가 12.6%, 페이팔이 또 12.4% 상승하는 등 좀 코로나19에 방어도 해주고 그리고 성장성을 갖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별화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가 5거래일째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죠. 하지만은 전 고점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결국은 여전히 좀 경계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부양 지속이라는 호재도 남아있지만은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과도한 좀 실적 낙관론이라는 어떤 좀 잠재적인 악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혼재 양상이다. 1년간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이 횡보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업종별 차별화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가 6%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 좀 부정적으로 약간의 버블 아니면 거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곳들도 좀 있던데 사실 CNBC의 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본 결과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타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자꾸 인민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CNBC에서는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연준이 있다면 중국에게는 관영 매체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중국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을 계속 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영 매체를 이용해온 역사는 매우 길다면서 2015년에도 정확히 똑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 증시가 5,000선까지 급등했던 기억들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물론 그는 이 그 끝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마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시장이 오를 것이고 또 시장은 한동안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뛰어들기 좋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이 피터 부크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비해서 언더퍼폼했다면서 중국도 2007년 고점 대비 여전히 50%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은 아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일 것이라면서 미국보다 바이러스 통제를 잘하는 아시아가 그동안 못 따라잡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런데요. 지난 2015년 중국 증시가 1년 만에 2,000에서 5,000까지 급등했던 기억들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끝이 반드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처럼 중국 당국이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 함께 올라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팀장님, 월가에서는 이 중국 증시의 급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대감도 있지만은 경계감도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중국 증시가 결국은 펀더멘털이 아닌 유동성에 의해서 급등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서 2015년에도 당국의 주식 투자가 권장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시총 한 5조 달러가 증발을 했었다. 지금도 어떤 중국에서는 자본 통제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권장하는 것은 여전히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현지의 이 헝시영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는 이 과거만큼 또 돈이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통화 정책에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과거와는 또 다를 것이다라는 의견도 일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 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한 달간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4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면서 이번 주부터 행정명령들이 하나둘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행정명령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의회가 행동하지 않을 때 이 오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실제로 업무가 진척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조업 이외에도 매니팩처링과 이미그레이션, 이민 관련 행정명령들 그리고 처방약 가격에 대한 여러 의제들도 살필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시기에 내려질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의 비난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엔 중국과의 절연을 거론하면서 제조업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주장을 했고요. 경제 재개 속도를 내면서부터는 제조업 생산 기지를 본국, 즉 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을 주장을 했습니다. 강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며 비난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결국 미중 갈등이 재부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트럼프 리스크와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관련 이슈와도 결국은 관련이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이 바이든의 당선을 시장에서는 증시 리스크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JP모건이 이날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놓아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6일 월요일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증시가 사라져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JP모건에서는 바이든이 이 국내외 사안에 더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 경우에 증시 변동성이 약화되는 것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당선이 중립 아니면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테스트 급증에 서모피셔의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전성시대의 1,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 경쟁사인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도 20%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가 26억 달러에 달하는 음식 배달 스타트업 포스트메이츠를 인수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최진석 팀장이 서모피셔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대형 의료기기 업체가 되겠습니다.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6일에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좋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서머피셔 같은 경우에는 이날 2분기 보고 기준 그리고 자체 매출 증가율, 즉 오가닉 그로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모두 YOY 기준으로 약 한 1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PCR 검사 및 다른 관련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매출이 호조세를 좀 나타내면서 2분기 매출에 14억 달러를 기여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당초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해서 약한 마이너스 8%인 한 58억 달러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 전망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한 10% 증가를 적용했을 때는 이 매출 컨센서스가 70억 달러까지 육박하는 좋은 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존의 가이던스와 비교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인지도 비교해 주시면요. 네, 의료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 생소함이 덜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강남에 이 한국 오피스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170조 원이 넘는 굉장히 대형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도 또 묶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연간과 분기 가이던스를 모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하지만은 그때 계략적인 범위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보합세를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5%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제시를 하면서 실적 가시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코로나19의 수혜에 따른 2분기 매출이 한 4억에서 7.5억 달러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14억 달러가 발생했다라고 점쳤으니까 예상보다도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가 굉장히 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더모 피셔 사이언티픽의 주가 급등은 다른 의료기기들에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해줬거든요. 이 시점에서 투자 의견은 어떤지 살펴보죠. 네, 이날 이 기업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점치자 생명공학 툴 그리고 서비스 세배 업종 한 3% 정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동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은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예상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좀 증명을 하는 그런 지표를 내놓자 진단키트 관련주, 주로 중소형주가 되겠죠. 역시 동반 랠리를 이날 좀 보여줬습니다. 투자 의견의 더모피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코엔 같은 경우에 이번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38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당사의 공격적인 전망치마저도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 예비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전히 토픽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테슬라에 대한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지속적인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도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 1,300달러를 넘어서서 거의 1,400달러에 육박하는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바야흐로 전기차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사실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에 대해서 일단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월가의 비기스트 베어, 그러니까 월가에서 테슬라를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었던 IB조차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되자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밤 사이에도 급등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 바로 JP모건입니다. 사실 이 JP모건은 이 32명의 이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가운데 가장 그 목표 주가를 낮게 주고 있는 그리고 가장 테슬라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그 IB였습니다. 이 IB, JP모건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지난 밤 사이에 7.3% 올려서 295달러로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95달러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는 1,300달러인데 현재 주가에 비해서 거의 80%나 낮은 목표 주가를 여전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이 목표 주가를 높인 것은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9만 대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단 테슬라만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중국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0%나 급등했는데 니오는 지난주에 6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9%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니 테슬라가 훨씬 많이 올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이는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 바로 테슬라의 YTD 올해 주가고요.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바로 니오의 주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나 니오의 주가나 거의 그 크게 차이가 없이 크게 급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다른 업체죠. 니콜라라든지 워크호스 이런 기업들은 하루에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테슬라와 니오가 잘 나가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워크호스가 올해 들어서만 6배 올랐고요. 니콜라도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 워낙 급등
급등했던 이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일 뿐 바야흐로 전기차들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워낙 시장의 관심사가 테슬라였다 보니까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냥 동반 상승장이었네요. 결국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당초에 올해 그리고 특히 내년에 이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는 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전망이 최근에 판매 지표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점이 최근 관련주의 상승세를 좀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당초에 컨 에너지 리서치라는 그런 회사에서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36% 증가할 것이고 처음으로 3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중국에 이어서 최근에 탄소 배출 제한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진 유럽 시장이 결국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렇듯이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최근에 판매 실적으로 이 같은 기대감을 입증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관련주의 랠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기업인 우버에서 이 음식 배달 스타트업 포스트메이츠를 2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조 원에 인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식 배달업 4위를 차지하고 있던 포스트메이츠가 이로써 함께 합쳐지면서 업계 2위로 등극해서 시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우버 측은 포스트메이츠의 주식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사의 음식 배달 사업인 우버이츠와 동시에 포스트메이츠 앱도 함께 또 이렇게 따로 둬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음식 배달 직원을 양사가 같이 쓴다든지 등의 일부 기술과 또 배달 운영을 합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출을 조사하는 에디슨 트렌즈에 따르면 우버와 포스트메이츠를 합산할 경우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에서 37%가량의 점유율을 지니게 됩니다. 도어대시가 현재로는 45%대로 가장 많고요. 그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허브가 약 17%대를 갖게 되죠. 최근에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 우버는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우버가 가지고 있는 우버이츠 매출만큼은 53% 급증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그룹허브의 인수를 추진했던 우버와 오는 7월 기업 공모와 우버 측의 제안을 저울질했던 포스트메이츠가 결국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이어나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들이 서로 선택을 한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우버와 이 포스트메이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오늘 주가 흐름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동 수요가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그래도 좀 낫다, 희망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에 대한 모멘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룹헙에 대한 인수 무산 후에 다수 IB가 실제로 포스트메이츠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번스타인이 해당 예상을 좀 내놓은 바가 있었고요. BTIG라는 IB에서도 그룹헙 대신에 포스트메이츠를 인수를 한다면은 우버이츠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당초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오자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수고하셨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